전 세계에서 PBR이 제일 낮은 나라가 일본이고요. 그 다음이 한국입니다. 네. PBR이 낮다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는 화려했으나 미래는 좀 걱정이 많다죠. 일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저는 이게 그 아베노믹스 이후에 일본에서 이런 실험이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상속이 되는 국면에서 그 상속세를 내야 되니까 왜 주가 올라가면 싫은 거예요. 대주주들이 네. 갑자기 개과천선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요. 네. 그들의 욕망을 하기 위해서 막 터널링하고 이런 거 할 거라고 봐요. 네. 그런 거라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우리 애널리스트계의 현인 신영증권의 김학균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센터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제 23년도 한 해가 다 가고 있어요. 네. 우리 23년도 어떻게 정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나빴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그쵸. 뭐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주식시장의 성과에 많이 좌우가 되는데 좀 어떤 면에 좀 어려운 시장이었던 것 같은 게 뭐 시장은 늘 어렵지만 종합주가지수가 작년 말 대비해서 한 12% 정도 올랐고요. 코스피는 한 20% 넘게 올랐는데 근데 이제 글로벌 평균보다는 한 평균 정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미국의 S&P 500은 또한 20% 가까이 올랐고 또 나스닥은 뭐 더 많이 오르니까 조금 이제 미국보다 소외되는 느낌도 있었고 일본은 또 굉장히 추세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역사적인 상승을 이뤘죠. 그래서 뭐 이제 글로벌한 비교에서는 살짝 한국 시장이 상대적 박탈감 같은 걸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시장 내부적으로 보면 이제 코스피가 10% 넘게 올라가면은 사실 괜찮은데 이렇게 뭐 펀드 매니저나 이렇게 운용하는 사람들 보면 약간 쏠림이 있었어요. 네. 뭐 우리가 2차 전지 쏠림이야 다 아는 거고 또 은근히 대형주 쏠림도 있었던 게 네. 삼성전자가 한 30% 올랐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는 한 70% 올랐고요. 네. 뭐 현대차가 실적에 비해서 안 간다 그러지만 그래도 연간 한 20% 정도 올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뭐 한 10% 정도밖에 못 올랐다는 거는 상당히 이제 절대적인 종목 수로 보면 네. 이제 평균을 밑도는 종목들이 좀 많았던 것 같거든요.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글쎄요, 뭐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일반화시키긴 어렵지만 좀 제 주변에서는 뭐 작년에도 힘들었지만 올해도 뭐 그렇게 썩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고 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뭐 2023년을 2차 전지 빼고 말할 수는 없죠. 연간으로 보면 뭐 많이 올랐지만 네. 여름에 고점을 치고 조정받은 걸 좀 꽤 많이 네.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다 다르겠지만 일률적으로 또 말하는 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만은 저는 뭐 이렇게 썩 쉬운 시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이제 투자자들 보면 올해처럼 수익률이 극단적으로 차이 나는 때가 과연 있었을까? 여기서 극단적 차이라는 거는 그냥 일반인과 전문 투자자의 차이가 아니라 전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수익률이 극명하게 그리고 또 집중 투자를 할 수 있었던 사람과 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네. 차이가 극명하게 그리고 네. 과거에 전통주 기반에 있었던 사람과 전기전자라든가 성장주 쪽에 잘 편입을 한 사람하고의 수익률 차이가 정말 극단적으로 많이 네. 갈라지는 한 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랬을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시장 대비로는 초과 수익을 내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뭐 그래봐야. 그래도 뭐 열심히 잘하셨네. 아니 동안. 그래도 주변에서 얘기 들어보면 이거는 전기전자 쪽하고 예를 들어 그 말씀하셨던 그런 기업들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쪽이 몇몇 영역에서 집중 투자를 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고공행진을 했고 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기 급급했고 또 네. 심지어 이제 단타를 많이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결과적으로 좋지 않았다. 그래서 젊으신 분들, 특별히 20, 30대 분들 좀 성적이 많이, 특별히 남자들이 네. 더 안 좋았다. 그랬나요? 예. 그렇군요. 네. 어떻습니까? 이제 개인 거래 비중이 네. 70%가 넘는 날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한 20년 전, 20년 만에 이런 흐름들이 다시 부활한 거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개인이 이렇게 뭐 비중이 높아졌다는 거는 다른 경제 주체 비중이 줄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뭐 국내 기관 투자가들, 자산운용사나 자문사들의 영향력이 많이 약해진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그 개인 투자가들이 소위 전문가들에게 돈을 안 맡기고 내가 직접 하는 거는 그런 판단의 근거들이 있겠죠. 네. 뭐 특히 기관 투자가에 대한 불신이나 과거의 뭐 학습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테고, 또 전체적으로 지식과 정보가 유통이 되는 채널이 뭐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뭔가 이제 전문가를 거치지 않고 바로바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이 좀 많아진 것도, 이것도 뭐 본질적인 이제 변화인 것 같고요.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은 정보가 더 많은 게 개인 투자가들에게 득이 되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게 너무 이 뭐 소음도 많고 또 정보가 많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해서 이제 걸러야 되는 건데, 이 뭐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이 이제 뒤섞여 있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이렇게 뭐 정보가 많다라는 게 제 생각에는 좀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뭐 개별적인 뭐 우리 방송도 그렇고 이런 방송의 밸류에 대해서는 이제 청취자들이 판단을 내리는 건데, 이 워렌 버핏이 아주 시끄러운 월스트리트, 막 왁자지껄한 월스트리트이 아니라 이제 오마하라고 하는 시골에서 투자하고, 또 워렌 버핏과 전혀 반대의 사람인데요. 정말 20세기 초에 주식이라고 하는 게 거의 자리 잡기 전에 어떻게 보면 그때의 주식시장은 좀 저는 투기판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뭐 기업들이 뭐 재무실적 발표도 안 하고 막 기업에게 매출이 어떻게 되냐 막 물어봐야 될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과 같은 기업이 실적을 공시하고 했던 게 다 대공황 이후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만들어진 이후의 일이거든요. 네. 그럼 20세기 초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 차트만 보고 투자하든가 뭐 이럴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제 네. 그 시대를 상징하는 사람이 제시 리버모어라고 하는, 그렇죠. 정말 저는 그 사람의 그 일대기를 보면 좀 짠한 마음이 들거든요. 온몸을 던져서 투자를 했고 몇 번 파산하고 마지막에는 권총으로 자살을 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그 제시 리버모어마저도 시끄러운 월스트리트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독립된 공간에서 투자했다라고 하는 문헌 기록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투자는 정보를 많이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좋다고 봐요. 네. 근데 그것을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외적인 자극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그런 내가 생각해야 될 것들을 그냥 건너뛰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집단 심리. 그래서 저는 투자는 생각은 많이 하고 행동은 조금 하는 게 투자자들에게 절대적으로 그래야 저는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개인 투자가들이 좀 늘어났다라고 하는 게, 이게 뭐 이건 뭐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는 것인데, 조금은 그것이 이제 과도한 자극의 결과라 그러면 그게 결코 저는 장기 수익률엔 별로 좋지 못할 거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사실 뭐 세계 최초의 주식 서적이라고 했던 1980년도쯤에 나왔던 책 제목이 혼돈 속의 혼돈입니다. 개인 네. 투자자가 그 사람도 저자도 한 3번 정도 파산을 했던 걸로 이후 문헌 기록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결론은 그 사람도 결국 돈을 못 벌었거든요. 개인 투자자로서. 그래서 그 주식시장에 대한 표현을 혼돈 속의 혼돈이라고 했으니, 이게 사실 정신 바짝 안 차리면 네. 정말 눈 뜨고도 코 베이는 네.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네, 그 지금 그 애널리스트 쪽에 계시다 보니까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자문사라든가 자산운용사의 역할이 과거보다 좀 약화되었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피부로 굉장히 많이 체감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기관을 상대로 네. 그 세일즈 한다고 표현해야 되나? 네. 개관을 상대하시는 네. 분들이잖아요, 애널리스트들. 네. 이거 어떻습니까? 자문사, 자산운용 상황들이. 그러니까 뭐 단골 고객이 어려우니까 애널리스트 업계도 어렵고요.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리서치 센터 일상적인 업무가
개인 투자가들분들, 뭐 신영증권의 고객이나 이런 분들을 이제 뵙는 일도 당연히 있지만 지금까지는 이제 기관 투자가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리서치 센터의 이제 주된 업무였는데 네. 이 단골 고객들이 너무 약해진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이 내가 직접 하고 전문가 집단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저는 주식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영역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거의 다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예, 뭐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지식과 정보의 그 유통이 과거와 달라지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중간을 안 거치고 바로 하게 되는 이거의 반영이라고 보는데 제가 그 올해 한 3월쯤에 그때는 뭐 코스닥과 2차 전지가 너무 뜨겁기도 했습니다만은 3월 달에 한국의 자산운용사와 그리고 자문사의 거래대금 점유율을 계산해 봤더니 예. 궁금하네요. 0.9%가 나온 거예요. 1%가 안 돼요. 50조 원 정도가 깨졌다. 50조 원이 깨진 거는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수익률의 개념은 아니고 그러니까 시장에 거래네요. 참여한 거래 대금이. 네.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너무 작아진 거죠. 네. 우리가 한 10여 년 전에 주식형 펀드 열풍이 있고 펀드 가입하려고 줄 서서 가입하고 이랬던 인기 펀드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번호표 받아서. 그때 점유율이 한 16% 정도 되니까 굉장히 이게 좀 이제 예, 약해진 거고 이거는 뭐 저희 같은 리서치 업계도 뭐 결정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골 네네. 고객이 약해지니까. 그래서 지금 뭐 그런 통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10여 년 전에 네. 제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로 활동을 하려면 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해야 되거든요. 네. 등록된 애널리스트 숫자가 한 1,600명 가까이 됐는데 많았네요. 네. 몇 해 전에 1,000명이 깨진 것 같습니다. 아. 네, 1,000명이 깨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게 그동안의 세상의 변화를 네. 알게 모르게 뭐 장기적으로 반영했던 뭐 올해뿐만 아니라 네. 10여 년 동안 누적이 된 역사고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또 이 유튜브라고 하는 직접적으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매체가 더 힘을 얻으면서 네. 좀 이제 제도권에 있는 리서치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뭐 어쨌든 조금 어려운 시간들을 네. 오랫동안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16%가 0.9%로 빠졌다는 거의 20토막이 난 개념이 되는데 그 2000조 시장에서 50조밖에 자산이 안 되니까 액티브 펀드가 많이 줄었다라는 거는 알겠는데 거래 대금 규모는 정말 거의 이제 그러니까 액티브 미미해졌네요. 펀드가 너무 줄었다는 게 이 한국에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저는 어떤 주주권 행사 굉장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주주들에게 너무 좋은 시장이고 한편으로는 너무 주주 중심으로 가는 거에 대한 저는 비판의식을 갖고 있는데 한국은 좀 주주 대접을 너무 못 받는 나라거든요. 네. 이제 주주권 행사를 해야 되는데 주주권 행사를 할 물리적인 그 기관 투자가가 너무 적다는 게 그렇죠. 예, 이제 이게 여러 가지로 조금 이제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주주 행동주의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 주주 행동주의는 개인 투자가들이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개인 투자가들이 의사를 그 발현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이제 주도하는 거는 이제 전문적인 그 기관 투자가들이 해야 되는 건데 한국은 액티브 펀드가 너무 약하다라고 하는 게 여러 면에서 조금 부정적인 효과가 좀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크다고 봅니다. 사실 뭐 그 구체적인 예가 최근에 뭐 주주권 관련해서 그래도 회사에서 반응했던 몇 개 안 되는 회사 중에 꼽아보라면 SM 있지 않습니까? 네. SM은 반응을 했는데 사실은 그 SM은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네. 이야기를 했던 회사였고 네. 그리고 이제 중견 중소 뭐 몇 천억도 제대로 채 안 되는 회사들 중에 개인 투자자들 아무리 얘기해봐야 네. 얘기 안 듣고 그런 네. 경우 많았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들이 개인 투자자는 별로 안 무서워하죠. 네. 이제 네. 그게 이제 지분으로 보면은 개인 투자가들 지분이 많더라도 합산하면 이거는 이제 조직화하는 그렇죠. 분산된 개인들이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일본 주식 올라가는 거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네. 지난 11월 말에 일본 경제신문에서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MBO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MBO가 매니지먼트 바이아웃이라고 해서 경영진이 네. 자기 회사 자산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네.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상장 네. 폐지시키는 건데
80년대 미국에서 규제 완화 시기에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는 것과 맥락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80년대 이제 미국은 어떻게 보면 사모펀드와 같은 그 자본시장의 전문적인 투자자들이 실물 경제를 과하게 지배했다고 봐요. 뭐 네. 이제 뭐 과자 만드는 회사인 나비스코 같은 거 분할하는 거 보면 멀쩡한 회사를 인수해요. 예. 그래서 구조조정해서 노동자들 다 자르고 다운사이징해서 팔아서 돈을 버는 네. 그런 식의 플레이가 너무도 이제 흔했고 네. 80년대 미국에서 경영진이 경영권을 인수하는 MBO는 네. 사모펀드와 같은 일을 음. 내부자가 한 거예요. 그렇죠. 나비스코가 전형적으로 그랬죠. 경영진이 뭐 그렇게 사모펀드와 막 각을 세워서 해서 결국은 목적은 똑같아요. 음. 이제 결국은 자본시장에서 차익을 노리는 건데 최근에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MBO는 좀 결이 다른데요. 네. 이건 뭐냐면 자본시장의 요구가 너무 드세가지고 막 배당해달라 이런저런 경영 간섭을 많이 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경영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아, 단기 주주의 영향력과 예. 그 소리가 커졌다는 그러니까 거죠. 주주들은 뭐 본질적으로 뭐 돈이 장기 투자하는 돈도 있고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단기주의가 좀 지배하는 세상이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갔을 때 그걸 뭐그 경영진은 오너들은 뭐 주가 올라간다고 팔 것도 아니고 네. 장기적으로 회사가 잘 되는 거에 대한 장기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만 유통시장의 주주들은 뭐 6만 원에 샀다 7만 원에 늘 팔고 나올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해관계가 단기적이거든요. 네. 단기적인 경향이 있죠. 속성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그런 자본시장의 요구가 너무 드세니까 네. 경영진들이 MBO를 해서 상장 폐지시켜서 우리가 조금 기노배 경영을 해보겠다는 거니까 네. 80년대 미국과는 맥락이 많이 다릅니다. 근데 이제 저는 매우 신기하게 생각했던 거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언제 자본시장에서 이렇게 요구가 있었을까? 일본이나 한국이나 좀 비슷한 관계 중심 자본주의입니다. 네. 한 달에 건너면 다 알고, 그러니까 뭐 적대적인 뭐 M&A 이런 거 하기 되게 힘들고 그렇죠. 이런 나라였는데 일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저는 이게 그 아베노믹스 이후에 일본에서 이런 실험이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전 세계에서 PBR이 제일 낮은 나라가 일본이고요. 그 다음이 한국입니다. 예. PBR이 낮다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는 화려했으나 야 미래는 좀 걱정이 많다죠. 과거에 돈을 잘 버니까 자기 자본을 많이 유보시켜 놨는데 성장성에 대한 걱정이 있으니까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자기 자본을 못 미치는 거거든요. 네. PBR 1배가. 그래서 이제 아베 때부터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이게 예전에 화려한 그 고성장 시절의 기업들이 부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뭔가 그 기업들이 증식시킬 능력이 별로 없다. 그럼 그거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럼 주주들이 그 돈을 받아서 소비를 하든가 아니면은 다른 생산적인 데 또 투자를 할 수 있고요. 또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자본 효율성을 높이기 어려우면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자기 자본을 줄이면 그렇죠. 자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베 때부터 저는 일본에서 그런 국가적 프로젝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아베 총리가 뭐 작년에 죽었지만 그 전에 주주 행동주의자들에게 일본에 좀 들어와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경제가 아주 정체돼 있다 보니까 예. 뭔가 외적인 시장의 힘으로 돈을 돌게 만드는 것이고 이것의 외적인 형태는 주주환원 확대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일본 주가 올라가는 걸 보면 뭐 일본이 뭐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본질은 과거를 팔아서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예, 예. 이 묻어있던 돈이 한번 돌면서 그것이 국가적 프로젝트고 자본시장의 압력이 커지면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야 일본의 그 자본주의가 제가 10월에 일본에 가서 게이달렌이라고 하는 예. 한국의 정경련격의 이제 기업 단체 계신분과 만났는데 네. 아주 노신사가 한탄을 하는 거예요. 야, 뭐 이런 식의 일본 자본주의 원래 이런 거 아니고 네. 기업은 이제 뭐 종업원들에 대한 평생 고용도 신경을 쓰고 이런 자본주의인데 네. 자본시장의 단기적인 요구 때문에 네. 일본 기업이 장기적인 어떤 경쟁력 훼손 있다는 개탄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가 극과 극으로 간 것 같아요. 아주 정체된 이게 잘 안 돌다 보니까 뭔가
일종의 충격요법을 정책적으로 쓴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반응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보면 저는 한국도 그런 점에서 보면 뭐 주가 지수가 장기 정체하고 있는데 뭔가 주가 지수가 레벨업 된다 그러면 이게 뭐 기업 이익이 늘어나든가 뭐 반도체 경기 확 좋아서 레벨업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를 어떻게 한번 순환시키는 어떤 다수 주주들에게 우호적인 쪽으로 순환시키는 일종의 거버넌스 이슈가 그것이 이제 주주 친화적으로 되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일본에서 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도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정말 꼭 한번 이런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우리 센터장님이 나를 잡아주셨네요. 너무 감사한데 사실 기업의 영속성과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산업자본이 우위가 서는 것이 나쁘진 않고 그것이 동아시아 모델에서 성공을 해서 일본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네. 기업을 중심에 두고 그 정부 정책으로 정부의 어떤 자원을 밀어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데 어느 정도 다 성장을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와서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기업의 어떤 원래적인 경영보다는 자본시장 규모가 너무 커지고 자본에 대한 자본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들이 일반적이다 보니까 너무 쉽게 사람도 자르고 또 갑자기 고용도 했다가 사업도 개편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그 사이에서 또 빅테크 같은 기업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사실은 20년 전에 제대로 듣지도 못하는 기업들이 지금 일어나서 미국의 중심 기업이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그 버핏 두건 굉장히 반대하잖아요. 그 분기별로 실적 뽑아가지고 발표하면서 거기에 휘둘리게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네. 굉장히 반대를 하는데 네. 과연 우리나라 입장에서 여전히 우리나라는 산업자본을 주주 자본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기는 나라이니 이 상태를 지속하는 게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좋을 것이냐 어떤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좋을 것인가. 근데 그런 양적인 팽창을 계속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전략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양적인 팽창을 하기에는 경제 환경이 한국에게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작은 내수였지만 세계화 시대에 가장 수혜를 받은 나라가 길게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저는 한국이었다고 보고요. 네. 좀 짧게 보더라도 사회주의 블록이 이제 무너지고 중국이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된 한 지난 한 30여 년의 세계화의 역사에서도 물 한국이 드시고 가장 네, 물 드시고 천천히. 예. 큰 수혜를 본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식의 성장이 과연 가능한가? 앞으로도. 예, 전 그게 안 맞다고 봐요. 미국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결국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한 주당 가치의 발현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자본주의라 그러잖아요. 근데 자본의 외적인 형태가 주식이에요. 자기 자본이 자본 아닙니까? 그렇죠? 그 주식이죠. 물론 이제 부채라고 하는 타인 자본도 있지만. 근데 이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워렌 버핏이 버핏 지수라고 하는 걸 이제 얘기를 했죠. 야,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 이익은 GDP 성장률에 수렴하는 거야. 사실 정확히는 기업 이익이라기보다는 매출이 가까운 개념이지만 네. 또 뭐 순이익이란 건 또 매출과 연동이 되는 개념이니까 비슷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의 버핏 지수, 미국의 GDP를 그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버핏 지수가 지금 뭐 200%가 여전히 넘는데 그러니까 미국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네. 실물 경제가 많이 성장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예. 이것이 이제 뭐 그 월스트리트과 메인스트리트의 뭐 양극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많이 되는데 저는 그게 우리 시대의 기술이 가진 배타성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뭐 지금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1차, 2차, 3차 산업혁명에 비하면 4차 산업혁명이 뭐니라고 물어보면 조금 뚜렷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이 뭔가 새로운 프로덕트를 만든 건 아니에요. 그렇죠. AI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가능성이 있지만 네. AI라고 하는 것도 본질적으로 들어가는 인풋은
과거에 있는 자료들을 그렇죠. 효율적으로 많이 받아들이고 연산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는 아니에요. 과거의 기술 혁신과 비교해 보면 네. 그러니까 1차 산업혁명은 동력,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무에서 유가 생긴 거고요. 2차 산업혁명은 전기가 그랬고요. 네. 3차 산업혁명은 PC와 인터넷이라고 네. 하는 새로운 게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은 본질적으로 기존의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기술을 효율적으로 효율화시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산업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비효율적인 플레이어들을 잡아먹으면서 효율적인 경제 주체들이 부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커진다기보다. 네. 예를 들어서 쿠팡이라고 하는 유통업체가 이제 우리가 빼놓기 힘든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가 쿠팡에서 가게가 안 쓰던 소비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마트 가던 거, 롯데마트 가던 걸 쿠팡에서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쿠팡의 약진은 기존의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후퇴라고 하는 뭐 주가로 보면 뭔가 카니발리제이션이 너무 강하게 나타나는 거고 네. 몇 해 전에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됐던 타다 같은 경우도 안 타던 택시를 타다 때문에 타는 게 아니고 타다가 들어오게 되면 기존 택시 업자들이 어떻게 보면 잠식당할 거란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세상은 총량이 확대가 되는 양적 팽창의 시대가 아니에요. 네. 뭐 한국 경제야 뭐 성장이 둔화됐다 그러지만 미국도 그나마 글로벌 경제 중에 계속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의 미국 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이 2차 세계대전 가장 낮은 1.6%밖에 안 돼요. 네. 그럼 미국 주가가 올라가는 건 뭐냐? 저는 미국 주식들이 결국 일본과 저는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주 환원을 과하게 하는데 그것이 표현되는 형태는 기업들이 자기 자본을 줄이고 있습니다. 네. 애플이라는 회사가 2017년에 자기 자본이 한 1,300억 불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2022년 결산했을 때 자기 자본은 한 500억 불 때까지 줄어들었어요. 네. 근데 자기 자본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아는 그 상식으로는 기업이 흑자 기업이 당기 순이익 1년 동안 돈을 벌면 그중에 주주들에게 돌려준 주주 환원을 빼면 나머지는 다 기업에 쌓이는 일종의 유보거든요. 네. 그것도 자본금이죠. 그러니까 사실. 자기 자본에 들어가는 네. 거죠. 그러니까 흑자 기업은 우리가 아는 상식에서는 기업이 돈 벌면 늘 조금씩 축적을 하면서 자기 자본이 늘어나야 되는데 네. 애플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기업에 속하는 범주의 기업이 5년 동안에 자기 자본이 반토막이 됐다는 거는 자기 자본을 줄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애플의 ROE가 혹시 몇 %인지 떠오르실지 모르겠네요. 이 정도면 뭐 30% 훨씬 넘겠네요. 제가 뭐 따로 안 봤습니다만은. 아닙니다. 120%. 그게 우리가 아는 굉장히 엽기적인 숫자예요. 그러네. 우리가 양적 팽창 시대의 ROE는 뭐냐면 ROE라고 하는 거는 자본의 효율성이죠. 네. 분모에는 자기 자본 들어가고 분자에는 당기 순이익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상식은 분모인 자기 자본은 고정된 값이든가 완만히 늘어나고 네. 분자인 당기 순이익을 높이는 게 자본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인데 네. 애플이 120%가 넘는 그런 엽기적인 ROE가 나오는 거는 분자인 당기 순이익도 돈을 잘 벌지만 분모를 줄여서 그래요. 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장이 정체된 시대의 자본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서 미국 기업들은 자본을 줄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아는 자본은 팽창의 욕구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기 증식하지 않으면은 저는 그거는 자본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기업인들, 자본가들이 되게 이제 탐욕스러운 네. 이런 인물들로 그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한편으로 저 같은 보통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 아유 그렇게 돈 많이 벌었으면 됐지 또 무슨 욕심을 가지고 하냐라는 생각을 직관적으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자본 또 자본의 물적인 형태인 자본가들은 그렇게 생각했으면 자본가가 못 됐을 거예요. 끊임없이 팽창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망 네. 이런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자본주의의 첨단 국가에서 자본을 줄이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나마 애플처럼 자기 자본을 줄이는 회사는 양반이에요. 네. 스타벅스는 자본이 없어요. 네. 자본 잠식이에요. 회계적으로 보면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 그동안 벌어놔서 쌓아놓은 유보금에서 주주 환원을 늘리면서 자본을 줄였는데 스타벅스나 아니면 뭐 도미노 피자나 이런 회사들은 아예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주주들에게 빚까지 내서 돌려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장을 못하는 세상에서는 자본을 줄이면서 자본 효율성을 높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주가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 것도 결국은 이제 팽창하는 경제에서는 뭔가 양을 늘리고 이익을 늘려가지고 자본 효율성을 높이서 이게 쉽지 않다 그러면 네. 한국도 뭔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부가 주주 친화적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말씀하신 것에 또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기업이 보잉인데 보잉이 지난번 코로나 때 망할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자본을 너무 많이 줄여서. 그러니까 그건 보잉도 자본 잠식 기업이거든요. 예. 한 30년 연속 흑자를 내다가 그래서 그 미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주주 자본주의 과잉인 게 네. 자기 자본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졌을 때 기업을 지킬 수 있는 완충 장치인데 그렇죠. 이제 그게 없다 보니까 한 방에 훅 간 거거든요. 미국 네. 정부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코로나 때문에 망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은 주주 자본주의의 과잉이고 상대적으로 주주 자본주의의 결핍이었던 나라가 뭐 한국과 일본 같은 범주의 나라인데 일본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어떤 그 실험을 통해서 주주 자본주의 힘으로 경제 좀 역동성을 부여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야 뭐 이런 식의 자본주의가 너무 좀 그 익숙치 않으시겠지만 한국에서도 예전에 박근혜 정권 때 문제의식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초과이익 환류세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이제 좀 잘 나가는 기업들이 부가 많이 쌓이고 경제 전반적으로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부총리가 최경환 부총리였는데 초과이익 환류세제 요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이익을 내는 기업들이 그 이익을 가지고 일정 부분 이상을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주든가 설비 투자에 사용하든가 배당하지 않으면 징벌적 과세를 하는 거였거든요. 네. 한국에서도 그런 거 했었어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미국, 일본에서도 이제 그런 약간의 정부 주도의 주주권을 사실 주주권이란 건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그런 판을 깔아준 건 전 아베 이후에 일본 정부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자가 발전이 일어나고 있고 저게 이제 저는 그게 일본 주가를 끌어올리는 힘이고 또 미국 역시 그나마 성장을 하고 있지만 자본을 줄임으로써 극강의 자본 효율성을 가져가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팽창된 경제 시대에 나타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거기 적응하려고 하는 나름의 몸부림인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한국의 경우도 뭐 아까 산업자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산업자본들과 아니면 금융자본 내지 주주 뭐 이런 대립구도는 아니지만 뭔가 팽창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돈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그렇죠. 예. 능력이 없는 기업이 ROE가 낮은 기업이 자기 자본을 많이 들고 있으면 잘못하면 이제 PBR이 낮은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가 밸류 트랩에 빠져서 고생하게 되는 게 지금 들고 있는 자기 자본은 이만큼이지만 시가총액은 적으니까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증식이 안 되고 계속 줄어들게 되면 실은 지금 저평가돼 있어도 먼 미래로 보면 가진 자본 다 많이 까먹으면 저평가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그런 프로젝트가 국가적 프로젝트가 저는 전개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기업 활동이라는 게 저는 이제 큰 틀에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보면 인재를 어떻게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치하느냐의 문제가 하나고 자본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네. 배분을 하느냐 이 두 가지가 기업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 한번 정리하면서 또 질문 한번 드려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본금을 마련해준 주주들이 자본금을 마련해주는 때는 그 돈 갖고 나보다 잘해봐 돈을 잘 벌어봐 그래서 나한테 배당으로 리턴을 줘 나는 너보다 못할 것 같으니 네가 잘해봐 이런 건데 지난 그 몇십 년간의 미국의 활동은 그걸 가지고 활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다 돌려주고 현금 흐름만으로 살고 있는 기업들이
생기는 네. 그냥 자본을 다 녹여버리 그냥 주주한테 다 돌려준 거죠. 네. 사실상 네. 소각을 한 거는 돌려준 거고 뭐 주당 가치를 통해서 돌려준 거고 그렇게 해서 위기가 닥치면 주주들의 요청은 계속 잘해봐야 했는데 위기가 닥치면 망할 수 있는 네. 그런 데까지 가서 과잉인 거고 네. 과잉인 거고 한국 같은 경우는 반면에 주주들이 내 돈을 맡겼으니 잘해봐 했더니 그걸 그냥 안에서 혹시나 문제가 IMF 같은 거 터질까봐 무서워가지고 하나도 안 쓰고 계속 쌓아놓고만 있는데 은행에 맡기는 것보다도 제대로 수익이 안 나는 네. 그래가지고 오히려 주주 가치가 과소인 네. 상황이 되는 거고요. 네. 이제 미국은 과소해서 지금 뭔가 좀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거고. 야 여기 이게 어디가 역동적으로 이 주주 자본이 가장 제대로 활용이 될까요? 어느 정도 수준이? 뭐 주주 중심으로 보면 미국이란 나라가 가장 뭐 첨단인데 이제 미국의 경우도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주주들만 부를 누리는 거예요. 극강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은 기업들이 뭐 원가율이 뭐 낮다. 주주들에겐 되게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기업의 경제 활동이 그 나라에서만 이루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네. 원가율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반대편에서 그 기업 편에 붙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노동자들, 네, 뭐 예를 혹은 들자면. 뭐 하청업체나 이런 네.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 미국은 좀 과하게 주주들에게만 좋은 그거를 뭐 자사주 매입을 안 하고 예컨대 다른데 뭐 공장을 더 짓는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게 뭐 잘못된 투자일 수도 있고 또 다운사이징이 그 양적 팽창이 잘 안 되는 시대에 뭔가 늘리는 게 자본 효율성 개선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네. 근데 이제 공장을 짓는 행위는 지역사회나 고용이나 이런 걸 늘릴 수 있는 건데 네. 주주환원만 하는 건 거의 전적으로 주주들에게만 부가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인플레이션 방지 법안이 이것저것이 다 짬뽕이 된 그 법안인데 그 안에 바이백에 대한 규제 조항이 있었어요. 원래 민주당에서는 자사주 매입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사주 매입을 하는 기업들은 페널티를 물리자. 네. 한 3% 정도 금액에 대해서 과세를 하자 그랬는데 결국 1%로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러긴 했지만 이제 그 문제 의식은 너무 국가의 부가 주주들에게만 간다는 문제 의식을 가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가지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는 조금 이제 결은 많이 다르고 미국처럼 또 할 수도 없어요. 네. 미국의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본을 가져가지 않는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그래도 되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 스타벅스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뭐 스타벅스가 뭐 대규모 뭐 삼성전자처럼 투자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예. 또 무형의 어떤 그 매뉴얼의 노하우를 가지고 운영이 되는 거고 안정적으로 계속 현금이 들어온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보잉 때 얘기한 것처럼 예비적 동기의 완충 장치,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을 때 기업을 구하는 완충 장치인 게 있고 또 주기적으로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 기업들이 자기 자본을 무겁게 가져가야 되거든요. 미국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하는 건데 그걸 우리가 쫓아가긴 어렵고 전 일본도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미국식의 자본주의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되기도 어려웠다고 보지만 또 그것 자체가 또 뭐 좀 100%또 옳다고도 보지 않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조금 한국은 좀 결핍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그런 적당한 자극으로 예. 근데 그게 뭔가 이제 그럼으로써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이런 것도 완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미국은 너무 과한 것 같은 게 결국은 주주들을 위해서 다 그 아웃쇼링을 한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나라에 남은 게 없잖아요. 나라의 국민들은 가난해지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힘들어지고 다 중국이나 이런 쪽으로 다 아웃소싱을 했기 때문에 다 넘어갔고 사실은 그 이번에 IRA가 리쇼링이니까 네. 뭐 바이든이 어떻게 욕을 먹든지 간에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미국의 나라라는 전체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사실은 미국 국민들을 조금이나마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직장을 만들어주고 하는 거니까. 네. 근데 미국은 아예 그것도 다 필요 없이 주주만을 위해서 했으니 네, 그러니까 나라가 그냥 아예 빈부격차가 그냥 세계 최강으로 프로젝트가 이제 뭐 그런 쪽에 일이 벌어지고 또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는 또 나름 또 아주 전 세계를 윽박질러 가지고 자기 중심의 또 다른 질서를 만들고 하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미국 주식이 좋았던, 네. 올해도 상대적으로도 좋았던 네. 그런 본질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20년, 21년, 22년 초반까지 해서 봤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자본주의가 의미가 있으려면 기존의 그냥 전통적인 사업 말고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꿈들이 모여야 가능한데 꿈만 모여야 되는 게 아니라 자본도 모여야 그게 네. 뒷받침이 되면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20년, 21년, 22년에 우리가 뭐 무슨 당근이라든가 물론 요즘 굉장히 어렵겠지만 다양한 기업들이 생겼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물론 기존에 하던 걸 패턴을 바꾼 거이긴 하지만 그게 어떤 또 다른 역동성을 사회에 가져오는 계기가 아닐까요? 아니면 또 사회의 효율을 저는 만들어내는? 뭐 기업 입장에서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효율을 높인다. 음. 100% 공감하고요. 네. 그렇지만은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기술의 진보보다는 시장 전체 파이를 키우는 효과는 조금 작은 것 네.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운다. 그럼 결국은 국가가 나서서 중국처럼 산업을 계속 부흥을 해야 되나요? 그거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어떤 그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의미보다는 기존의 양적 성장이 자연스러운 한계에 부딪혔다라고 보는 게 조금 자연스러운 해석일 것 같습니다. 네. 뭐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네. 뭐 이제 그러기가 좀 이제 힘들어진 세상이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좀 근본적인 질문을 좀 드려서 죄송한데 어디 뭐 다른 데다 여쭤볼 분이 없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국가 자본이 무언가를 딱 쥐고 흔들어서 갖고 가는 것의 효율성과 자본 자체가 방향을 잡아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서 하는 거의 효율성. 네. 과연 어디가 더 효율성이 궁극적으로는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경제가 발전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자원 배분을 정부가 하는 게 맞고, 높을까요? 네. 일본이 그랬고, 한국이 그랬고, 중국이 그랬고, 네. 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 미국도 뭐 초창기 단계에서는 그 유치산업 보호나 이런 보호 무역을 많이 한 건데, 근데 이제 경제 규모가 커지게 되면 저는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 자원 배분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그 정부가 관료들이 시장보다 더 잘할 수는 없다고 봐요. 경제 발전의 단계를 이제 넘어가면. 그래서 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모습이 이제 미국 이게 일종의 어떤 시대의 공기인데 미국이 자본을 줄이고 뭐 이런 것도 결국은 자본의 비효율이 있는 거예요. 자본 효율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자본이 필요 없어졌다.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 증권업 주가의 고점은 혹시 언제일 것 같으세요? 2007년쯤 아니었겠습니까? 2007 2000년이나 2007년이었겠네요. 99년. 89년이었어요. 89년이었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자기 자본을 가장 많이 늘린 게 주주들의 힘을 통해서 빌린 업종이 증권업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그 초대형 증권사 자기 자본을 불린 회사들이 과연 주가가 좋은가 생각해 보면 네. 그거는 별로 좋지 못해요. 네. 성과가. 그러니까 결국은 앞서서 계속 이제 자본 효율성을 말씀드리는 건데 금융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돈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금융회사 다니는 그 실무자들 입장에서 보면 회사의 자본이 커진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할 일이 되게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편은 이제 기회가 생기는 건데, 근데 자본 효율성이란 관점에서 보면 자기 자본이 커지면 그거에 맞는 돈을 벌어야 자본의 효율성이 유지가 되는데 그렇죠. 증권업은 대표적인 내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정체가 되고 하다 보니까 자본 효율성을 유지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과 반대의 일이 자본의 관점에서 보면 네. 미국은 줄임으로써 효율성을 높였는데 한국의 상당수의 그 증권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은 그것도 자기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 자본을 늘린 게 아니라 주주들에게 손 벌려가지고 늘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당 가치만이 희석화됐는데 그만큼 벌면은 주주 가치 극대화에 이제 부합이 되는데 근데 벌기가 힘들잖아요. 네. 우리가 증권업 호황 뭐 작년 재작년까지 그랬나요? 굉장히 돈을 뭐 많이 벌었지만 결국은 뭐 올해 이렇게 본다 그러면 그 큰 자본에 비하면 그렇죠.
상대적으로 자본 효율이 높다고 보긴 힘드니까 주가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뭔가 이제 우리가 뭐 전체적인 숲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숲 안에 있는 나무들, 특정 산업이나 기업은 성장이 당연히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은 뜨겁게 반응하겠지만 그런 것과 정체되는 것 다 이렇게 합쳐서 보면 전체적으로는 정체고 시장도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지배 구조나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가 주주 친화적으로 바뀌는 게 뭔가 주가 지수가 레벨업 된다면 저는 그 경로를 통해서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런 점에서 한 가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의견을 말씀드리면 요즘 상속세에 대한 논의가 좀 네. 굉장히 좀 벌어지는데요. 네. 사실 상속세는 뭐 논란의 여지가 되게 많은데 저는 좀 한국이 좀 과한 거 아닌가라고 보는 쪽입니다. 이번엔 뭐 넥슨 같은 경우는 무려 60%를 냈으니까요. 예, 뭐 이제 그 경영권 가진 쪽은 오히려 할증이부터 60%가 되는데 그러면 한 두 번 상속하면 이제 경영권이 없어지는데 네. 일단 여기에 대한 반론도 있어요. 뭐 지배주주가 능력 받은 사람, 능력 인정받은 사람이 경영하는 거지. 전문 경영인이 사실 지분 갖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전문 경영은 지분이 없어 능력 받아서 하는 거지. 단지 지분이 많다 그래가지고 대를 이어서 하는 게 맞냐라는 거 정당한 할 수 있는 반론이고요. 또 대를 이어가지고 이렇게 부가 세습이 되는 건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든다라는 것도 저는 뭐 그런 주장 타당하다고 봐요. 네. 근데 한국의 상속세율은 전 세계에서 제일 높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는 사실 한국의 대주주들이 압도적인 지분을 갖고 경영하는 경우보다는 지분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이걸 뭐 약간의 계열사나 이런 걸로 지배하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가가 올라간다 그래서 주식을 팔 수도 없어요. 네. 뭐 대주주가 주가 올라온 주식을 파나요? 오히려 상속이 되는 국면에서 그 상속세를 내야 되니까 왜 주가 올라가는 싫은 거예요. 그렇죠. 지주회사들의 대주주들은 주가 올라가는 걸 반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부분 저는 과한 상속세와 이제 결부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상속세에 대한 비판이 저는 뭐 일면 맞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람이 가진 욕망을 인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네. 이를테면 내가 일군 부를 자녀에게 상속해 주는 거. 저 그런 욕망 가질 수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이런 욕망을 부정하다 보니까 이 주주들에게 막 이렇게 좀 이제 올바른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규범적 행동을 요구하는데 네. 저는 오히려 대주주들이 네. 갑자기 개과천선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요. 네. 그들의 욕망을 하기 위해서 막 터널링하고 이런 거 할 거라고 봐요. 네. 그런 거라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을 엄밀하게 막고 주주들에게 좀 어떤 요구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의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지인이 뭐 이런 말씀은 참 공감이 가는데 상속 받을 때 이거를 그 주당 가치 주가로 하지 말고 기업이 가진 본질 가치, 이를테면 뭐 순자산 가치나 수익 가치 가지고 하면 어떨까라는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상속 세원도 더 많이 늘어날걸요. 앞서 한국이 PBR이 낮은 나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대주주 입장에서는 굳이 주가가 올라가는 걸 싫어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는 게 더 좋아요. 네네.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 주식을 팔아가지고 내가 상속세를 내는데 조금 더 인센티브가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컨대 본질 뭐 가치로만 따지면 하나의 뭐 그 제 지인이 얘기해 주신 굉장히 좀 합리적인 아이디어라고 보는데 예컨대 뭐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논란은 많겠지만 바이오 회사가 대표적이 될 것 같은데요. 바이오 그런가요? 회사가 네. 예를 들어 수익이 제대로 안 나는 회사면 본질 가치는 거의 없는데 네. 주가가 예를 들어 주당 10만 원이야. 네. 이 주식 팔아갖고 그 이제 상속세는 너무 쉬워지는 근데 거죠. 바이오는 이제 스타트업들이 많아갖고 네. 이제 상속이나 이런 이슈들이 조금 적은 편인데 네. 한국의 레거시 기업들은 이제 그런 게 다 이슈가 그렇죠. 되고 네. 주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많이 가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게 또 상당히 뭐 그들 입장에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거라 그러면 조금 다른 방법을 생각하면 이게 예컨대 하나의 이제 아이디어인데요. 네. 뭐 이런 변화들이 주주 친화적으로 바뀌게 되면
한국 주식이 뭐 레벨업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 가능성을 일본에서 좀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도 드냐면 이 상속세의 그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또 대주주 편을 굉장히 많이 들어줘요. 왜 이런 말씀드리면 적대적 M&A가 성공한 적이 제대로 된 게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규모가 있는 기업에 있어서는 뭐 최근에는 뭐 어디죠? 최근에 네, 한국 타이어도 또 M&A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만 형제들끼리의 싸움에 끼어드는 거 외에는 규모가 큰 기업은 뭐 사모펀드나 이런 쪽이 한 번도 성공적으로 M&A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최근 예로는 뭐 대한항공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기 회사가 넘어갈 것 같으면 또 정부에서 상당히 많이 개입해서 도와주는 또 이런 일들이 또 발생하는. 그래서 서로 간에 뭔가 이상한 그 개인 주주들은 존재가 없고 대주주와 대주주를 우대해주거나 아니면 대주주는 또 엄청난 상속세를 때리거나 뭐 약간 뭐랄까요 극단적인 이슈들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예를 들자면 본질 가치라든가 순자산 가치에다가 과세를 하면 그러네요. 주가가 오르길 바라겠네요. 대주주들이. 오르기를 바라고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그 한국의 PBR이 낮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전 세계에서 제일 낮은 나라의 군에 속하니까 네. 세수로 더 늘어날 거고요. 네. 주주들은 그걸 탈피하는 게 좀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런 상황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환경도 조성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주가 올라가는 거에서 대주주들이 뭐 그렇게 지금처럼 공개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질 이유는 이제 없어지는 거니까 네. 그런 거라 그러면은 한국의 싼 주식들이 좀 리레이팅이 될 가능성이 그런 제도가 마련되면 저는 될 수도 있지 않겠나 네.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23년도에 증시를 정리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주식시장이 어떻게 나가면 좋겠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본질을 넘겼어요. 혹시 마지막으로 요거까지 더 되면 진짜 한국 주식시장이 리레이팅이 되면서 참여하고 있는 사람도 모두 즐겁고 업계에 있는 우리 애널리스트나 저 같은 사람도 즐겁고 이런 일이 뭐 펼쳐져요. 다른 아이디어는 별로 없네요. 네. 지금은 네네.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재미나게 한국 주식시장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요. 오늘 굉장히 독특한 마지막에 했던 얘기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기업에 대한 상속을 본질 가치라든가 순자산 가치라든가 이런 쪽으로 매기게 된다면 물론 산정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한다면은 대주주들이 주가가 오르기를 바래서 사실 일시적인 주가에 그 해서 매기는 것도 네, 너무 시장의 그 어떤 효율성에 대한 맹신이에요. 주식이란 게 뭐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기업이 가진 가치에 수렴하지만 네, 뭐 그때그때는 인기 투표인 거고 그렇게 되면 늘 버블과 역버블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주가거든요. 네, 그런 거라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 굉장히 그런 가변적인 주가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보다 오랜 기업 활동의 결과물을 가지고 과세 그 표준으로 삼는 게 더 합리성이 있다라고 보는 쪽이에요.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는 그렇게 되면은 자본의 효율성도 좀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자본의 효율성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 많이 했는데 예를 들자면은 굉장히 모험 자본이 많아지지 않겠어요? 왜냐면 그냥 자본 들고 있어봐야 세금만 맞는 거 이 돈 갖고 뭐라도 한번 해보자. 실패해도 괜찮아. 갖고 있으면 세금 맞는데 뭐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순자산이나 순자본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면 그걸 갖고 뭐를 해서 회사 차려가지고 성공해서 주가가 오르면 거기서 더 많은 이익을 얻으니 이 자본을 그냥 계속 적축하고 있다가 숨겨놓고 꽁꽁 저평가로 숨겨놓고 있다가 그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활용해서 세금 내는 게 아니라 그걸로 뭔가를 일으켜서 주가를 올려서 세금 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길 거니까 상당히 좋은 촉매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한번 뭐 하나의 아이디어인데 좀 다양하게 어쨌든 정체된 어쨌든 우리가 자산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동안 쌓아놓은 자산. 그렇죠. 근데 그 쌓아놓은 자산을 쌓았는데 그 주된 기여를 했던 분들은 당연히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뭐 경제적으로 보면 그 자산을 과거처럼 성공적으로
그 순환 그 팽창시키기 힘들다 그러면 그때는 좀 다른 전략으로 저는 뭐 나눠주고 네. 다른 방식으로 또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아, 오늘 우리 정말 오늘 그 좀 부끄러워하시는 표현인 우리 투자 분석업계의 현인이라는 표현이 정말 딱 맞는 대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도 새롭게 눈을 뜨는 시간이었고 정말 그 자본의 효율적 사용이 어떻게 돼야 되면 좋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고민이 있었는데 큰 도움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고 좀 해안이 열리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었을 텐데요. 굉장히 좋은 내용이었다라는 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 자,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마련해 주신 우리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 김학균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 또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